채널아 캐치. 이번 영상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철포, 즉 조총의 각 부분 명칭과 사격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군의 조총 사격 순서에 대해선 이미 김병윤 선생님이 1603년에 만들어진 조선의 신기 비결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네이버 지식백과 무기의 세계에 공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채널아 캐치에선 일본의 사격 순서를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순신세가 이진성 작가님이 맡아주셔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퀄리티의 고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숟가락만 얹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포 아시가로의 복장입니다. 곳곳에 아케치 가문의 도라지를 넣어서 묘사해 봤습니다. 이것이 사격을 위한 장비들인데 이 손에 두른 새끼줄 묶음이 화승입니다. 철포든 조총이든 총기를 구분하는 용어로는 화승총이라고 합니다. 격발하는데 불씨가 붙은 새끼줄, 즉 화승을 쓰기 때문에 화승총이라고 합니다. 화승은 일본말로 히나와라고 하고 화승총은 히나와주라고 합니다. 철포는 태포라고 하죠. 미스터 션샤인에는 심각한 고증 오류가 있는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화승총이라든가 옆에서 한 발 한 발 불을 붙여주는 장면은 화승총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고증 오류입니다. 화승은 불 붙은 새끼줄이 아니라 불씨가 타들어가는 새끼줄입니다. 담배는 불을 붙여서 피는 것이지만 화염이 아니라 불씨가 타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은 탄환을 밀어주는 추진용 화약으로 우화구슬이라고 합니다. 몸에 걸고 있는 작은 통은 총열 내부 화약을 연쇄 폭발시키기 위한 점화용 화약으로 구치구슬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고운 입자의 화약입니다. 부싯돌이나 이런저런 소품을 넣고 다니는 가죽통을 도란이라고 하는데 그림에 묘사된 기구는 납탄환을 찍어내는 타마가타와 납탄환을 하나씩 넣게 해주는 오구, 가라스구찌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약과 탄환은 따로 장전하는데 화약과 탄환을 함께 미리 넣어놓은 카트리지를 하야고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이런 카트리지 방식을 널리 사용했죠. 대각선의 탄띠 같은 다스키 하야고를 몸에 두른다든가 도란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꽂을 때로 부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포를 보관하는 가죽 주머니에 예비 꽂을 때까지 몇 개를 들고 다닙니다. 사격에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 약상자처럼 생긴 것은 철포 용구나 탄환을 넣어 다니는 타마바코라는 것입니다. 도구의 용도별로 혹은 탄환의 크기별로 나눠서 운반합니다. 철포의 각 부분 명칭은 지루할 수 있으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영상 맨 뒤에 일시정지로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총구는 수구찌, 총구 테두리는 코오지, 가늠자는 사키메아테, 중국풍으로는 쇼세이, 꽂을 때는 카루카, 사크조, 타마츠에라는 말도 씁니다. 총가는 다이키, 총열은 츠츠, 고정목 구멍은 메쿠기아나, 가늠자는 마에메아테라고도 하고 모토메아테라고도 합니다. 중국풍으로는 쇼몽, 가늠자 가늠쇠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군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조준하는지 바로 아시겠죠? 그리고 왜 중국에서 가늠쇠를 조성, 가늠자를 조문이라고 하는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아테는 켄토라고도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겐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짐작이라는 뜻으로 쓰이지요. 기관부는 카라쿠리. 기관부의 명칭을 보면 화승을 통과시켜서 걸치는 구멍을 히나와 토우시노 아나, 용두를 히바사미, 하사미는 가위라는 뜻이고요. 점화용 화약을 올리는 곳을 히자라, 조선과 중국에선 화문, 약지, 외부판은 지이타, 쪽집게 모양 스프링을 케누키가네라고 하고 스프링 시스템 자체로서 하지키가네라고도 합니다. 히자라의 덮개를 히부타, 조선과 중국에선 화문계, 이렇게 기관부의 스프링 구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방식을 소토카라쿠리라고 합니다.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머리판은 다이지리, 방아쇠는 히키가네, 방아쇠 울은 요우진가네, 원통형 총열 끝은 나사로 틀어막는데 꼬리 나사라고 비센이라고 합니다. 나사는 일본말로 내지라고 하는데 다른 건 웬만큼 카피가 됐는데 두 가지가 카피가 안 됩니다. 화약 그리고 총신, 카피가 힘들어요. 철봉을 먼저 하나 만든 다음에 철봉을 얇은 철판으로 2번 감는 방법이었는데요. 포르투갈 상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철포 전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것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일본 장인들이 만들지 못한 건 총열의 뒷구멍을 막는 나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철포기가 출처로 타네가시마의 영주 타네가시마 토키타카는 대장장이들에게 철포를 보여주고 같은 물건을 만들라고 시켰지만 대장장이들은 철포의 나사 만드는 법과 그 바닥 막는 법을 알 수 없었다. 누군가는 네지라는 단어를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를 통해 알았겠지만 저는 이 철포 이야기로 네지를 알았습니다. 장전은 타마고메라고 하는데 먼저 사전 단계로 조선의 신기 비결에선 세총이라고 하여 총열의 총소부터 시작하는데 일본 쪽 책에선 이 부분의 언급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미 청소가 됐다고 보는 거죠. 반면 총구 확인 작업을 거론한 경우가 있는데 히부타를 열고 총구를 후후 불어서 히자라의 구멍에서 공기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총열 내부와 외부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막혀있으면 불발됩니다. 그리고 신기비결은 중국식 용어에 맞춰서 썼는데 이 용어는 에도시대 철포 유파이 책에도 일찍 반영됩니다. 총구로 탄을 밀어낼 추진용 화약인 우아구수리를 넣습니다. 신기비결에선 하화약, 이후 병기된 한문은 신기비결의 표현입니다. 우아구수리는 타마구수리라고도 합니다. 신기비결에선 이 추진용, 발사용 화약을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식 용어로는 총약. 탄환, 그러니까 다마를 넣습니다. 탄환을 보관하는 카라스구치에서 탄을 뺍니다. 납탄은 나마리다마라고 하고요. 신기비결에서는 이 다음에 밀폐를 위해 종이를 밀어 넣는다고 했습니다. 밀폐는 위력이 증가하므로 결국 명중도도 높아지겠죠. 지금도 사격장의 화승총에선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탄환을 꼭 천에 싸서 망치로 때려 넣습니다. 일본 쪽 책들에는 그런 설명이 부족하지만 신기비결이 만들어진 시기나 조선이 항해로부터 열심히 조총을 익힌 정황을 보면 이후 언급되는 신기비결의 상황이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트리지 방식인 하야고를 사용할 경우 화약과 탄환을 넣는 과정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화약의 양을 재는 과정도 생략됩니다. 편리하고 빠른 사격이 가능한 것이죠. 조선에서는 죽관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은 키슈번 어용철포장인 12대째인 데키 카나리 씨가 집안 전례의 하야고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전시관의 유물은 그럴듯한 모양의 오칠까지 되어 있지만 조선전쟁 생중계의 김원철 작가님의 죽관 요대 그림과 그 후에 만들어진 남한선성에 나오는 장면처럼 실전에서 쓰인 물건이니만큼 이렇게 단순하게 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선 요대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비껴서 맨 탄띠형 카트리지를 다스키 하야고라고 했습니다. 화약과 탄환을 가루카로 밀어넣고 쑤셔서 다집니다. 가루 화약을 고정시키는 과정이기도 하고 다져서 폭발력을 높입니다. 신기비결은 화약을 넣고 꽂을 대로 쑤시고 납탄을 넣고 다시 꽂을 대로 쑤시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의 책이나 시어는 대개 이처럼 화약과 탄환을 차례대로 넣고 한 번에 쑤십니다. 히자라를 덮고 있는 히부타를 엽니다. 총열 내부와 작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는 히자라, 즉 불접시에다 점화용 화약인 구치구수리를 넣습니다. 이 총열 내부와 연결된 점화용 구멍을 히아나라고 하는데 구치구수리는 히자라에서 그 히아나로 흘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운 입자의 화약입니다. 중국식으로는 이걸 선약, 히아나를 화문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아구수리와 구치구수리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휴대하고 용기의 뚜껑이 계량컵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음에 신기비결에선 총을 흔들어서 점화용 화약과 추진용 화약을 섞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히부타를 닫고 미리 불을 붙여둔 화승, 즉 히나와를 후후 불어서 불씨를 살립니다. 가루 화약이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 히부타를 열고 닫습니다. 화승의 불씨를 계속 살려야 할 땐 화승을 손에 쥐고 빙빙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나와를 용두, 히바사미에 끼우고 겨눕니다. 화승따발은 왼쪽 팔에 말아서 끼는데 격발 시 용두에서 떨어져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격발 시 히자라와 히아나에서 화염이 거세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과밀한 집단 사격은 의외로 곤란합니다. 다시 히부타를 엽니다. 조선과 중국에서는 이 격발 구멍 시스템을 화문이라고 하며 화문의 뚜껑을 여는 것을 화문을 연다 라고 했고 일본에서는 뚜껑에 초점을 맞춰서 히부타를 긋는다, 자른다 라고 하는데 싸움이나 경쟁 등을 시작한다는 관용적 표현으로 널리 쓰입니다. 신기비결에선 명령을 듣고 화문을 연다고 했는데 일제사격을 전제로 했겠죠. 마지막 조준, 즉 내라이를 끝내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히자라의 쿠치그수리에 불이 붙고 그것이 총열의 작은 구멍인 히아나를 타고 총열 내부의 우하구수리를 연쇄 폭발시켜서 탄환이 앞으로 날아갑니다. 일본이 부싯돌 방식의 수발총이 아니라 끝까지 화승총을 고집한 이유로는 개인의 목표 사격과 그에 따른 명중률을 중시해서 일본의 부싯돌은 점화력이 약해서 부싯돌 장치에 필요한 태엽 장치가 생산 보급되지 않아서 등이 꼽힙니다. 서양은 속도를, 일본은 명중도를 선택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화승 방식의 격발이 스프링의 충격이 아니라 불씨를 화약에 갖다 대는 소프트 터치 방식이고 무거운 총신이 반동을 흡수한 점 때문에 명중 정밀도가 나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중엽에 성립한 잡병 이야기라는 책의 사파로 군졸인 왼쪽 테포 아시가루와 철포 분대장인 오른쪽 테포 코가시라의 대화 장면입니다. 코가시라는 지휘용 막대기와 여분의 불씨를 들고 다닙니다. 목에 식량 같은 것들을 염주처럼 걸치고 있네요. 주인 사무라이의 개인 철포를 맡은 잡병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인물은 일반 철포라서 허리춤에 칼처럼 끼울 수 있었지만 왼쪽 인물은 대형 철포라서 끈으로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철포는 다양하게 파지하였는데 어깨에 걸칠 때는 현대와 다르게 왼쪽으로 걸쳤습니다. 오른쪽으로 걸치면 기관부 혹은 화성의 불씨가 몸 안에서 걸그적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일본도, 즉 카타나는 칼날이 위로 향하게 허리에 찹니다. 그런데 철포 아시가루의 경우 그렇게 차면 이런 앉아싸, 무릎싸 자세에서 칼이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찹니다. 이렇게 도보용 카타나를 기마용 타치처럼 칼날을 아래로 해서 차는 것을 텐진자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각 부분 명칭에 대해서 다시 나열하도록 하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로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아 캐치. 최초의 조총부대는 오다 노부나가가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시간은 철포 도입과 사용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1543년 타네가시마에 조총이 들어오고 1549년 노부나가가 16살 때 500정을 구입해서 조총부대가 생긴다며 일본에서 최초의 조총부대를 오와리의 노부나가 집안에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이 역시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도 노부나가가 철포를 중시했다는 말은 흔히 하지만 최초의 철포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엔 의외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네가시마의 철포 전래 이야기는 철포기에 나오는 것으로 큐슈 남쪽의 타네가시마에 서양 상인이 흘러들어왔고 타네가시마의 소년 영주가 그 상인들의 철포를 보고 2정을 사서 그것을 대장장이에게 복제하도록 했고 그게 네고로 승려를 통해 키나이 지역에 전파되고 결국 일본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통설과 별개로 화약과 철포는 그런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경로를 통해 전래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의 경로를 통해 점차 퍼진 것이라는 설들이 있고 저도 그런 쪽을 믿고 있습니다만 이 철포기의 네고로 승려 이야기 다음에는 사카이의 철포 기술이 전해져서 유명한 생산 거점이 되고 네고로 사이카 용병한테 노부나가가 철포로 뜨거운 맛을 보는데 어떻게 철포 부대의 최초가 오와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일본 전쟁에서 최초의 철포 사용 기록은 1549년의 카즈키성 공방전으로 성 동쪽의 쿠로카와사키 대치전에서 카즈키성의 키모츠키 카네히로와 그 적군인
이주우인 타다아키가 이끄는 시마즈군 사이에 활과 함께 철포가 사용되었습니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키모츠키군이 쏘았다, 시마즈군이 쏘았다로 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몇 자루인지는 모르겠지만 철포 사용이 사료 속에 언급된 첫 번째 사례로 철포 전래 이벤트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시마즈군의 대량 철포 사용이 확인되는 것은 1554년에 시마즈군이 오오스미의 코쿠진들을 격파한 이와츠루기성 전투로 시마즈 타다마사가 철포로 적 13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중심부에서 철포 사용이 기록된 첫 예는 그 카즈키성 전투 다음 해인 1550년으로 호소카와 하루모토와 미요시 나가요시 사이의 낙중의 전투라는 서울에서의 시가전에서 호소카와군이 쏜 철포에 미요시군 한 명이 전사했다는 귀족의 일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1549년으로 돌아가서 노부나가가 그때 16살이라는 건 맞지만 이 무렵은 노부나가가 사이토 도오산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뿐이며, 노부나가가 장인을 만나러 가면서 500정의 철포로 위세를 보였다는 쇼토쿠지의 회견은 1553년 4월의 일입니다. 1549년은 노부나가가 철포산지로 유명한 쿠니토모에 500정의 철포를 주문했다는 해로 철포를 주문했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노부나가가 최초로 철포대를 만들었다고 하면 오버하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쿠니토모 철포기라는 책의 주장일 뿐이며 연도와 수량이 부정확하고 에도시대 초기에 써진 편찬 의도 등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책입니다. 단순히 성주 레벨에 있었던 노부나가에게 그럴 돈이 있었는가부터 초기의 쿠니토모에서 1년여 만에 그 수량을 생산 가능했었을까 하는 문제까지요. 참고로 사료에 보이는 쿠니토모총의 최초 기록은 1553년 전후라고 합니다.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신장공기에서 1553년 쇼토쿠지의 회견에 궁 철포 500정을 동원했다 했으니 그 무렵에는 노부나가가 철포대를 조직했을 수 있는데, 궁 철포 500정이라는 표현의 애매함 때문에 활과 철포를 합쳐서 500개라는 것인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곽 전문가이자 공업 디자이너인 후지 히사오 씨의 도큐먼트 전국의 성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이 표지의 맨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오와리에 있던 이마가와 가문의 요새를 노부나가가 공격한 전투로 노부나가의 철포 사용에 대한 중요한 예시로 거론되는데, 철포로 엄호하고 돌격하여 노부나가의 지시로 교대 사격했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넷플릭스에 공개된 사무라이 시대에서는 노부나가와 노부카타가 싸운 우키노 전투에다 이상하게 철포혁명을 집어넣고 보여주더라 말이죠. 우키노 전투는 유명하지도 않으면서 1558년의 일이고, 이 무라키 요새의 전투는 1554년의 일로 오히려 4년이나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철포에 방점을 두는 사람들은 노부나가의 지시에 의한 교대 사격에 주목합니다. 노부나가 3단 철포 하악 해야 하니까요. 후지 히사오 씨는 철포 사용이 아니라 단기 공성 전략을 설명하는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케하자마 정면 공격설로 유명한 후지모토 마사유키 선생은 신장 공기에서 총을 바꿔가며 쏜 것은 노부나가 자신이라고 해석하여 평가절하합니다. 또한 이 전투 자체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이마가와의 오와리 내 세력, 사이토 도오산의 원군 1,000명 파견에 방점을 두게 됩니다. 전쟁사란 역시나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투에 사용된 철포 숫자의 주요 변화를 나타낸 표인데, 철포 사용의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은 1555년 제2차 카와나카지마 전투에서 다케다 쪽의 아사히야마 성입니다. 이때 다케다군이 아사히야마 성에 배치한 철포가 300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와서 철포가 대량으로 사용됐다는 구체적 사례로 철포로 당했다는 이미지의 다케다이지만, 실제로는 다케다 가문이 철포에 무지하지 않았고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대량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1564년경의 오오토모 소린만 해도 모오리군과 싸울 때 1200정의 철포를 사용하고 있고, 상대방인 모오리군도 철포대를 활용했으며, 1584년 아리마군과 싸우던 류조지 타카노부는 4000정의 철포를 사용했고, 1585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키슈 정벌에선 7,000정의 철포가 사용됐다고 하니 전국적인 철포의 실전 도입 및 사용량의 증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나가시노 전투를 살펴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가만에서 가만으로 정반 합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전국시대 이야기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흔히 노부나가의 철포 3,000정이 3단 사격으로 불을 뿜어 타케다의 기마군단을 박살냈다고 일컬어지는데 똑같은 신장공기의 기사입니다만 토쿠가와 이에야스도 나가시노성을 포위한 타케다군을 공격하기 위해 오다군과 함께 별동대 4,000을 보내는데 거기에 500정의 철포를 포함시켰다고 했으니 다이묘들이 그 정도의 철포는 가지고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원저자의 친필본 신장공기에는 노부나가의 1,000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3이 가필된 거고 3,000정은 오제 호환의 신장기 같은 군기물을 통해 과장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1,000정이 맞다면 이에야스의 500정과 반대로 노부나가조차 그것밖에 동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렇다면 1549년 쿠니토모촌에 500정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더더욱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지요. 게다가 오다 3,000정, 도쿠가와 500정에 플러스 알파가 맞다고 해도 상대방인 타케다 신겐이나 그 아들 카츠요리가 발급한 군역 문서를 보면 가신의 영지 규모에 따라 보유해야 할 무기, 병종에서 철포가 1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 35,000여 명 중 3,500정도 10%이긴 마찬가지라는 반론이 있고 그렇다면 타케다군도 1,000몇백 정의 철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에야스의 회고담에 전후 나가시노성은 타케다군의 철포 때문에 구멍투성이가 됐다는 이야기도. 반면 앞서 잠시 언급한 네고로 슈, 사이카 슈의 경우 나가시노 전투 5년 전에 노부나가가 미요시 홍간지 연합군과 싸울 때 오다군에 참여하게 되는데 신장공기에는 네고로, 사이카, 유카와, 키슈 오쿠군 물이 합쳐서 2만 병력에 그중 3,000이 철포였다고 했고 당대기에는 네고로, 사이카 1만에 그중 2,000이 철포라고 했으니 과장이 있더라도 네고로, 사이카 이 용병 집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공 증명인 군충장의 현존 기록 중 철포 관련 부상이 명확히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561년 이후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철포가 도입되더라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TMI.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노부나가 집안이 오와리의 무역상 집안이었다는 말도 엉터리입니다. 오다 가문의 발상지는 에치젠노쿠니 오타노쇼입니다. 노부나가의 조상이 누구든 간에 그래서 오다시인 겁니다. 그곳 츠루기 신사의 신관 출신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치젠 오와리 토토미를 다스리던 시바시의 휴고다이, 즉 휴고 대리인으로서 카이시, 오다시, 아사쿠라시 모두 똑같은 시바시의 휴고다이였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오와리 노쿠니의 휴고다이를 맡아서 그 유명한 오와리 상사군, 하사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노부나가의 조상이 타이라시든 후지와라시든 인베시든 신관이었든 뭐였든 간에 대대로 사무라이 집단의 휴고다이를 맡은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무역상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죠. 노부나가의 아버지 노부히데가 쇼바타 성의 성주로서 상업이 번성한 츠시마를 지배하게 되면서 세력이 커졌다 라는 이야기를 상인 집안 운운으로 바꾸면 로댕을 컨닝하다가 오댕으로 적는 꼴이죠. 채널아 캐치. 작병 이야기는 전쟁이 사라진 에도시대 초기에 편찬된 책으로 여러가지 전장 요령을 담고 있습니다. 1600년대 중반 실전을 치러봤던 영감님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성립한 문헌인데 관동의 구어체 사투리 문장을 가지고 여러 캐릭터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독자에게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봤던 학습 만화도 굳이 영희와 철수가 나와서 상황극을 했으니까 유구한 역사의 방식이고 어찌 보면 공자님, 부처님 같은 성인의 말씀도 상당 부분 이런 대화 상황극이죠.
혼자서 만드는 가내수공업 유튜버가 그런 대화 구조로 영상을 만들기는 힘드니까 일반적인 설명문으로 바꿔서 그 중에 철포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그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지 그게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철포 아시가루의 분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가시라 아사히 이데에몬이 설명합니다. 잡병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목에 건 염주알 같은 식량자루인 쿠이모노 후쿠로의 매듭은 옷깃의 한가운데에 오도록 맞춰야 합니다. 가슴팍에 염주알이 있으면 철포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연습 때와 달리 전장에선 빨리 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정신을 가다듬고 탄환을 쓸데없이 쏘아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명령에 맞춰서 철포를 쏠 때도 철포를 넣는 가죽 주머니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죽 주머니를 접어서 예비 꽂을 때를 2자루든 3자루든 넣고 몸통 오른쪽 뒤에다 끼워둬야 합니다. 너무 가로로 기울여서 끼우면 아군의 눈이 위험하니 적당히 기울여야 하고 너무 세로로 세워서 끼워두면 자신의 삿갓에 걸그적거립니다. 적과의 거리가 먼 동안은 탄환과 화약의 카트리지인 하야고호를 코가시라가 아시가루들에게 건네주니까 그것으로 쏩니다. 적과 가까워지면 각자 허리에 있는 가죽통, 그러니까 도란의 하야고호를 꺼내서 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시절은 이미 카트리지 방식으로 장전하는 게 일반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화약이 폭발하기도 하고 화성을 잘못 끼우면 화약에 불이 붙지 않거나 화성의 불씨가 꺼지기도 합니다. 만약 불씨가 꺼졌다면 코가시라에게 예비 화성이 많으니까 갈아 끼웁니다. 철포 안의 탄환이 걸렸다면 두꺼운 꽂을대가 코가시라의 지팡이 속에 있으니까 그걸로 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앞줄의 사람이 철포를 쏠 때 그 다음 줄은 화성을 용두에 끼우고 준비합니다. 조준에 대해선 1초, 즉 109m마다 코가시라가 지시합니다. 적이 안 보인다고 해서 빈총으로 있으면 안 되고 장전해서 들고 있어야 합니다. 말을 탄 적은 먼저 말을 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말 탄 적을 쏘아 떨어뜨리고 주인 없는 말로 적을 혼란시키기도 합니다. 적이 철포대의 바로 옆까지 왔다면 좌우로 나눠서 비키고 창부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죽통의 탄환을 전부 쏴버렸다면 꽂을대를 빼고 총은 허리에 꼽아 늘어뜨리고 칼을 뽑아 적의 손과 발을 노리고 뱁니다. 적의 투구나 갑옷을 정면으로 치면 잡병의 저가형 칼은 매다그는 냄비의 자루처럼 휘어져 버릴 것입니다. 적과 거리가 멀 때 철포의 총구 속을 청소해 둡니다. 그때도 부대의 반은 철포에 탄약을 넣어두고 교대로 청소와 장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쓰던 그런 총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그을림과 찌꺼기가 발생하니까 포구의 청소가 중요합니다. 너무 열심히 움직여서 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 염주뭉치 바닥에 넣어둔 우메보시를 꺼내서 봅니다. 우메보시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빠는 것도 목이 마르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엔 그 우메보시 하나를 귀하게 여겨서 숨을 돌리는 약으로 꺼내서 보기만 하고 먹지는 않습니다. 우메보시를 보고도 아직 목이 마르다면 죽은 사람이 피라도 진흙탕의 깨끗한 윗물이라도 떠서 입을 헹굽니다. 우메보시는 출진 중에 하나로 족하지만 후추는 출진 일수에 맞춰서 넣어둡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침 한 톨씩 베어 물면 추위도 더위도 타지 않기 때문에 후추알은 우메보시와 달리 많이 넣어두어야 합니다. 고추를 빻아서 엉덩이부터 발톱 끝까지 발라두면 얼지 않습니다. 손에도 발라두면 좋지만 깜빡 잊고 눈을 비빈다면 눈알이 엄청나게 쑤시고 아픕니다. 이처럼 잡병 이야기에 적힌 내용은 그 시대의 어떤 인식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는데 고추를 바르는 것은 20세기의 일본군 폭설 조난 사고 영화 하코오다 산에도 나오는 장면이지만 실제 실험을 해보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철포 분대장의 설명에 이어 철포 분대원인 아시가루 유우히 이리에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탄약 가죽통인 도오라는 평소 허리에 차지만 강을 건널 땐 목에 걸어야 합니다. 철포의 점화약통 구치구수리 이레의 경우 평소 철포 사격 연습할 때는 목에 걸지만 삿갓을 쓴 상태에선 끈이 짧아서 안 되니까
갑옷 흉판에 묶으면 됩니다. 하야고의 화약은 탄환을 쏘는 데만 쓰지 않는데 들이나 산에서 살모사 이빨에 물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곧바로 물린 자리에 화약을 1몸매, 그러니까 3.8g 정도 올려서 불을 붙이면 도끼가 빨리 없어집니다. 조치가 늦으면 독이 퍼져서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이 독사 이야기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철포 분대장과 분대원의 이야기에 이어 사무라이의 개인 철포인 모치즈스를 담당하는 스스헤라는 인물의 설명입니다. 모치즈스는 들고 다니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주인님이 직접 쓰시는 철포입니다. 이 점화약통도 목에 걸어놓고 있으면 끈이 더러워지는데 주인님이 옷깃에 걸 때 더러워서는 가당치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탄약 가죽통의 끈도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루 하나에 넣고 허리에 묶었습니다. 전투가 가까워지면 철포를 들고 다녀서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철포 아시가루 무리가 가진 철포처럼 꽂을 때는 빼서 갑옷 몸통에 끼우고 철포는 허리에 꼽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구경이 큰 철포를 메고 있는 페페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철포도 오오즈츠라고 하기 때문에 문헌상으로는 대포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철포는 허리에 찰 수 있지만 대형 철포 오오즈츠는 허리에 끼울 수 없고 등에 맵니다. 게다가 주인님이 철포를 쏘고 다시 맡길 때에도 작은 철포를 허리에 차는 것처럼 빨리 등에 매지는 못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성가십니다. 큰 철포와 작은 철포는 교대로 매야 하지 않냐고 테페는 불평합니다. 이번엔 단약 상자를 운반하는 즈돈이라는 사람이 설명합니다. 단약 상자인 타마바코도 화살 상자처럼 두 사람이 두 상자를 봉으로 연결해서 한 짐으로 매지만 전투가 시작되면 한 상자씩 등에 짊어지게 됩니다. 요즘 아시가루 부대의 철포 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풀뭉치로 창을 갈듯이 쓱쓱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아시가루 전투가 격해지고 그 뒤를 사무라이 무리가 넘어 들어가면 운반수는 탄약 상자를 쥐고 아시가루 부대를 뒤따라서 옆으로 펼쳐져야 하는데 평소처럼 긴 봉의 양쪽에 탄약 상자를 걸치면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걸리고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어서 빙빙 돌게 되니까 아시가루 부대보다 뒤처져서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적에게 탄약 상자를 뺏기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전투가 들어가기 전엔 등에다 지는 겁니다. 먼 길을 허리에 가죽통 달고 다니다 보면 화약이 하야고의 바닥에 달라붙어서 총구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탄환은 5캔, 그러니까 9m도 날아가지 않고 떨어집니다. 장전하기 전에 하야고를 한번 흔들고 그 다음에 총구에 털어 넣으면 좋습니다. 어쨌건 하야고의 화약을 채울 거라면 잔뜩 채우지 말고 조금 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야고 통의 뚜껑 역할을 하는 종이에 너무 풀칠을 많이 하면 탄환에도 종이를 입힌 것 같이 되어 그 종이가 총구 안에서 벗겨지지 않아 2번, 3번 쏘는 동안 탄환이 총구에서 6에서 9cm 정도에 걸리는데 꽂을 때를 힘껏 쳐넣어도 꼼짝하지 않고 총구 내의 더러움도 닦아지지 않고 그 이상은 빼내지도 넣지도 못하게 되고 억지로 쏴봐야 총알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데 그래서야 작대기보다도 도움이 안 되는 철포가 됩니다. 또한 풀이 묻지 않은 탄환이라도 탄환이 너무 작으면 하야고 안에서 굴러다녀서 총구에 넣을 때 화약보다 먼저 들어가 버리니 쏴봐야 총열 안에 탄환이 남아버리고 날아가도 탄환이 작으니 힘이 없어서 이것도 기껏해야 9m 날아가 떨어지니까 탄환도 화약도 하야고도 모두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 아깝습니다. 작은 탄환은 어금니로 깨물고 나서 넣으면 좋습니다. 잘만 쏜다면야 가죽통 가득한 탄환을 단숨에 다 쏴버려도 빠르다고 할 것 없지만 빨리 쏘는 것만으로는 탄환을 모두 허투루 쏴서 버리고 있는 것으로 활도 철포도 적을 잘 보고 조용히 쏘는 것이 정해진 방법입니다. 쑤시고 바로 쏘고 빨리 쏘기만 해서는 적을 한 놈도 맞추지 못하고 탄약을 헛되이 버리고 있는 것이니 아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일본의 철포는 서양과 다르게 조준 사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탄약 운반수의 허리에는 예비 꽂을 때가 끼어져 있고 등에는 모두에게 건네주고 비워버린 탄약 상자를 메고 있습니다. 화살 상자인 야바코는 물지개로도 쓸 수 있지만
탄약상자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주인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힘은 없고 메고 있는 탄약상자는 무겁고 빈통은 쓸모가 없고 화살상자 담당에 비해 거의 쓸모없는 일이라 화살상자가 부럽다고 합니다. 어떤 아시가루 무리의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탄약을 모두 써버려서 명령대로 꽂을 때를 빼서 철포를 허리에 꽂고 칼을 뽑아 적과 싸웠습니다. 적을 정면으로 내려쳤지만 칼이 휘어져 버려서 코와 키자시를 뽑아 배에 찔러 넣고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주인님으로부터 철수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즉시 철수하라고 하니 적의 목을 반쯤 자른 참이었지만 명령이므로 그 목을 버리고 왔답니다. 칼은 휘어졌고 수급은 버려버렸고 아까운 일이죠. 그래도 주인님이 증인으로 설 터이니 적의 목을 가져온 것과 같다 라고 말했기에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